저축하는 사람들을 바보라며 비웃던 목소리들 기억하시나요? 욜로하다 정부 골로 갔다는 그 사람들이 3년 만에 조용해졌습니다. 한 세대가 믿었던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지 라는 소비 철학이 지금은 비톡촉 고지서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오마카세 사진은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현실이 됐죠. 그런데 정말 이들이 단순히 철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한 세대를 통째로 빚더미에 앉힌 숨겨진 구조를 파헤쳐 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닌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SNS 피드는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끼에 10몇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줄 서서 먹고 인증샷을 올렸고 시즌마다 바뀌는 명품 가방이 손에 들려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찍은 해외여행 사진, 주말마다 라운딩을 도는 골프장 풍경, 감성 조명을 켠 캠핑장 사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더 비싸고 더 화려하게 사는지 경쟁하듯 피드는 매일같이 새로운 플렉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밑에는 늘 비슷한 목소리가 따라붙었죠.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지. 저축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야.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으는 사람을 보며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차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026년 지금 그렇게 당당하던 목소리들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오마카세도 명품 가방도 해외여행 인증샷도 어느 순간부터 피드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일 새 사진을 올리던 계정은 몇 달째 멈춰있고 화려하던 자리에는 전혀 다른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빚독촉 고지서입니다. 한때 즐기는 게 남는 거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통장에는 지금 1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만은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4.1%까지 올랐습니다.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카드값을 제때 못 갚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건 20년 전 그 유명한 카드 사태 이후 처음이라는 뜻이죠. 피드가 조용해진 이유는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올릴 여유조차 사라진 겁니다. 남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통째로 불태운 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거봐, 그렇게 흥청망청 쓰더니 꼴 좋다. 통쾌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으니 어쩌면 당연한 감정이죠. 그런데 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단순히 철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세대는 왜 하필 그때 그렇게 돈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저축 대신 소비를 택했을까요? 이들이 갑자기 철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시절 시대가 그렇게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돈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기준금리는 모든 대출과 예금이자의 기준점인데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 예금금리는 1%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그보다 빠르게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꼬박 참고 저축해서 받는 이자보다 그 사이 물건값이 더 많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동안 그 돈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 자체가 손해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오르지 않는 바닥에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죠.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적금의 미덕이 이 시기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축이 매력을 잃으니 사람들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모아도 안 불어날 돈이라면 차라리 지금 쓰면서 즐기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였죠. 게다가 이자가 워낙 싸다 보니 빚을 내는 일에도 겁이 없어졌습니다. 카드 할부를 긁어도 대출을 받아도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빚을 내서 사는 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똑똑한 선택처럼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천천히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았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해집니다. 바로 우리 손안의 화면이었죠. SNS를 켜면 친구들의 오마카세 사진과 해외여행 영상이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광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경험에 투자하라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금 누리라고 말이죠.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흘려듣다가도 어느 순간 진짜 그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안 쓰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끼는 내가 오히려 붕상맞고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옆자리 동료가 다녀온 여행지, 친구가 올린 명품 사진을 보면 나만 빼고 다들 인생을 즐기는 것 같은 조바심이 듭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생각이 길들여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쓰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 버린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금리는 저축을 손해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싼 이자는 빚을 합리적인 선택처럼 포장했으며, 손안의 화면은 쉴 새 없이 지금 누리라고 부추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 속에 놓이면 어지간한 의지로는 지갑을 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똑똑하고 신중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니 이건 누군가 혼자 유난히 해퍼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떠밀린 구조의 문제였던 셈이죠. 욜로는 어쩌면 그 시대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물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비웃을 일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가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황금기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이 황금기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저축해도 안 불어나던 시대를 만들었던 그 낮은 금리가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0.5%로 사상 최저였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빚을 진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기준금리는 모든 배출 이자의 기준점입니다. 이게 오르면 내가 갚아야 할 이자도 같이 오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소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자 폭탄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뒤로 금리는 2025년 2.5%까지 다시 내려왔지만 한번 불어난 빚과 이자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무심코 긁었던 할부와 후불 결제를 떠올려 보세요. 월 2%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년으로 환산하면 연 24%입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그렇게 빌리면 1년 뒤엔 24만 원이 이자로 붙는 셈입니다. 카드 빚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는지 그제야 체감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장기 카드 대출 연체율은 2021년 1.7%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2024년엔 2.26%, 2025년 2분기엔 2.4%까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한 칸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간 겁니다.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6년 1월 4.1%,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습니다. 카드 대란이라 불리던 그 시절 이후로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30대 이하가 26.9%였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워 법원에 손을 내민 4명 중 1명이 청년이었다는 뜻입니다.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한 사람당 평균 대출은 8,450만 원,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소득도 신용도 낮아 가장 위험한 취약차주 역시 30대 이하에서만 44만 6천 명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흐름도 분명합니다. 한 인터넷은행에서는 20대 연체율이 1.48%에서 2.50%로 불과 몇 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화려한 피드 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숫자들이 모든 청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만 넘길 수 없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따져볼 게 있습니다. 그렇게 쓴 돈으로 산 경험은 정말 자산으로 남았을까요? 여기서 이런 반박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경험은 남는 거 아니야? 돈으로 산 추억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잖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죠. 물건이 아니라 경험에 투자하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정직하게 따져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오마카세도, 인생샷을 남긴 해외여행도 지금 손에 남은 건 사진 몇 장뿐입니다. 경험은 그렇게 천천히 휘발됩니다. 기억은 휘어지고 사진은 묻히죠.
그런데 그 경험을 사려고 빌린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휘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이자를 낳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경험은 휘발되고 빚은 복리로 성장합니다. 그게 욜로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500만 원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돈으로 갖고 싶던 명품 가방을 삽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돈을 시장 전체에 조금씩 나눠 담는 투자 상품,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에 넣어둡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방부터 봅시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인데요. 명품은 사는 순간 값이 떨어집니다. 마치 새 차를 뽑아서 매장 문을 나서는 순간 중고차가 되는 것처럼요. 명품 가방도 사서 다시 되팔려고 하면 보통 10%에서 30%가 빠집니다. 500만 원짜리가 손에 들어온 순간 350만 원에서 450만 원짜리가 되는 셈이죠. 실제로 명품 중고거래 시장은 미국에서만 한 해 86억 달러 규모로 굴러가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샀던 명품을 다시 내다 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편 펀드는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좋았다면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나빴다면 잠시 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3년 뒤에 400만 원이 벌어진다 같은 숫자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약속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쪽은 사는 순간부터 값이 빠지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은 적어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것. 똑같은 500만 원이 한쪽에서는 추억과 함께 녹아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형태를 유지한 채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들 이걸 정말 몰랐을까? 사실은 다들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걸 개인의 의지박약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 합니다. 멈추지 못하게 만든 건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끊임없이 건드리도록 설계된 구조였으니까요. 매일 손에 쥔 화면 안에서 친구는 해외 해변에 있고 동료는 오마카세 사진을 올립니다. 나만 빼고 다들 즐기는 것 같은 그 기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 그게 바로 포모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SNS는 사람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만 모아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마케팅은 그 틈을 파고들어 이 정도는 너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좋아요 하나의 기분이 오르도록 남보다 못해 보이면 불안하도록 설계된 공간 안에서 지갑을 닫고 버티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 세대가 멈추지 못한 건 다 같이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멈추기 어렵게 만들어진 판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정말 한국만의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골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볼까요? 2023년 말 틱톡에서 라우드 버즈팅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절약을 큰 소리로 떠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돈 아끼는 걸 부끄러워했죠. 친구가 비싼 식당에 가자고 하면 돈 없다는 말을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나 이번 달에 돈 안 쓸 거야. 그 식당 안 갈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멋진 일이 됐습니다. 절약이 새로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중국도 비슷합니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 사는 게 아니라 더 가성비 좋은 걸 찾는 거다. 비싼 브랜드 대신 알뜰한 소비로 갈아탄 거죠. 이 분위기를 타고 가성비로 승부하는 쇼핑 앱 핀도더는 매출이 1년 만에 90%나 뛰었습니다. 소비를 한 단계 낮추는 흐름이 나라 전체를 휩쓴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요노가 있습니다. 욜로가 한 번뿐인 인생이었다면 요노는 필요한 하나만이라는 뜻입니다. 정반대죠?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짠테크 같은 말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축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비웃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절약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올라선 겁니다. 이게 그냥 분위기뿐일까요? 숫자로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한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남에게 보이는 소비보다 내가 진짜 만족하는 실용적인 소비가 좋다고 답한 사람이 89.7%였습니다. 열의 9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쓸데없는 건 최대한 참는다는 사람도 80.7%였고요. 한 시대를 풍미하던 플렉스는 이제 소수의 취향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진짜 부자들은 원래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늘 똑같은 검은 터틀넥만 입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수십 년째 소박한 집에 살고요. 저커버그는 회색 티셔츠만 돌려 입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건 사실 부자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눈을 가리세요. 욜로의 시작은 늘 남의 화면이었습니다. 친구의 오마카세 사진, 누군가의 해외여행 영상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니 SNS 보는 시간을 줄이고 쇼핑앱 알림부터 꺼버리세요. 안 보면 사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통로를 막는 겁니다. 둘째, 말을 바꾸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살 때 이 정도는 써도 돼. 이렇게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 말을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가로 바꿔보세요. 똑같은 물건 앞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만 바뀌어도 카드를 꺼내는 손은 확실히 느려집니다. 셋째, 돈을 먼저 옮기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항상 남는 게 없습니다. 순서를 뒤집으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쓰기 전에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이나 투자 통장으로 먼저 빼두는 겁니다. 소비로 흘러갈 돈을 아예 처음부터 다른 길로 보내는 거죠.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가 세금 떼고 손에 쥐는 돈 가운데 약 30%는 마음만 먹으면 저축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분으로 남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은 미래로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죠?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정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욜로의 몰락은 한 세대가 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금리가 저축을 시시하게 만들었고 마케팅이 한 번뿐인 인생을 끊임없이 속삭였고 남의 화면이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 구조가 한 세대를 빚으로 떠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멀쩡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리는 시간의 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힘은 젊을수록 더 크게 작동합니다. 지금의 작은 절제가 10년 뒤에는 마음의 여유로 돌아옵니다. 빚을 진 사람을 비웃을 일도 절약하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일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로 채우지 말고 준비로 채우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로보시아입니다. 현대차가 연봉 1억 킹산직 앞에 이 한마디를 내려놓은 순간 6년 무파업 신화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지난 11월 조지아 공장 라인에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2028년 연 3만 대, 2035년 210만 대. 숫자만 들으면 먼 미래 같지만 지금 이 순간 1억 연봉 생산직이 앉아있던 자리는 이미 로봇의 것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울산에서 멈출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까지 올라올까요? 먼저 올해 현대차 노조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부터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임단협에서 노조가 내민 요구안은 한눈에 봐도 묵직했습니다.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상여금은 통상임금 750%에서 900%까지, 정년은 최장 64세로 늘리고 주 4일제 혹은 4.5일제 도입까지 함께 얹혔습니다. 실제 타결된 합의안은 이보다 한 걸음 물러선 수준이었습니다.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금은 요구한 900%가 아닌 450%에 일시금 1,580만원, 주식 30주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이 더해졌습니다. 요구와 합의 사이의 이 간격 자체가 올해 현장이 얼마나 팽팽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6년 동안 이어지던 무분규 기록이 깨졌습니다. 7년 만에 부분 파업이 3일에서 5일 진행됐고 울산 공장은 하루 약 1,500대의 생산 차질을 기록했습니다.
업계가 추산한 손실액만 4천억 원 이상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 관세 영향으로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은 이미 약 8천억 원이 깎여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한쪽에서 8천억이 빠지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 4천억이 더 빠진 셈입니다. 여기에 겹쳐 보셔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차 전체 평균 연봉은 2024년 기준 약 1억 1,700만 원입니다. 같은 시기 대기업 신입 초봉이 대체로 3천만 원 안팎인 것과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회사 안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노조의 50대 비중은 47.8%, 20대와 30대를 합쳐도 24% 남짓입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자리를 지키는 다수가 이미 50대라는 뜻이고 그 뒤를 잇는 청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6년 무파업 신화는 올해 조용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보다 더 뜨거운 건 바로 그 자리를 물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물려주는 방식은 사실 단체 협약 안에 한 줄로 박혀 있습니다. 현대차 단협 97조,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1명을 특별 채용한다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이 공정채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자율시정을 권고해 왔지만 현대차 지부는 지금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옆 회사 기아는 2023년에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를 거부해 결국 형사 입건까지 갔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번 들어간 자리가 제도적으로 굳어버린 자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안쪽에서는 가족 단위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드문 자리인지 이 숫자 하나면 설명됩니다. 2023년 현대차 생산직 공개 채용 400명 모집에 최소 10만 명이 몰렸고 경쟁률은 약 30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10년 만에 공개 채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이후 생산직 문이 일반 지원자에게 열린 적이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청년 초봉 3천만 원 시대, 10만 명이 1억 연봉자리 400개를 놓고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당첨된 뒤에도 문은 다시 천천히 닫혔습니다. 한국은행 연구는 이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정년이 연장되고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된다고 말입니다. 들어올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던 자리는 더 오래 머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엔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1억 연봉을 받는 자리는 파업으로 흔들리고 그 자리 바깥에서는 10만 명의 청년이 한 번의 공채를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회사, 같은 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자리에 현대차가 꺼낸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카드의 이름이 바로 아틀라스였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식 발표를 하나 내놓습니다. 현대차그룹 미국 조지아 공장, 이름이 길어서 보통 HMGMA라고 부르는 바로 그 스마트 팩토리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칼을 빼든 선언이 아니라 현장 보도자료 한 장으로 조용히 내려놓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10년 만에 300대 1 전성기 위에 올라앉아 있던 그 자리에 지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들어간 아틀라스는 우리가 유튜브 밈으로 기억하던 그 로봇이 아닙니다. 몸은 유압 방식에서 전동식으로 통째로 갈아탔고 관절에 거추장스럽게 감겨있던 배선은 몸 안으로 전부 숨겼습니다. 덕분에 허리는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각도 180도까지 돌아갑니다. 뒤에 있는 부품을 집을 때 몸을 돌리지 않고 허리만 뒤로 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공장 라인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하루 종일 뒤돌아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본 분이라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머리 안쪽입니다. 아틀라스의 두뇌에는 LBM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풀면 사람이 부품을 짚고 끼우고 돌리는 동작을 통째로 학습한 로봇의 본능 같은 겁니다. 여기에 구글의 제미나이까지 얹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키지 않아도 상황을 보고 스스로 다음 동작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아틀라스는 2026년 CES 무대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쇼케이스가 먼저가 아니라 파일럿이 먼저였다는 순서가 포인트입니다. 이미 공장에서 돌려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무대에 올라온 겁니다. 숫자 하나만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2021년, 당시 기업 가치는 약 1조 2,46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계가 추산하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30조 원에 근접합니다. 4년 남짓한 사이에 덩치가 한참 불어난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아틀라스의 핵심 부품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부품부터 조립까지 한 집안이 다 쥐고 있는 구조, 말 그대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셈입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속도 조절도 집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2025년 11월 한 공장 라인에서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아니라 가동입니다. 하지만 파일럿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로드맵에 찍힌 숫자입니다. 2028년 연 3만 대. 현대차가 아틀라스에 찍어둔 양산 숫자입니다. 한 공장에서 한 해 3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숫자냐면 아틀라스가 투입되는 HMG-MA 공장 자체가 이미 자동차 시대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은 연 30만 대 생산 능력에 부품을 나르는 주행 로봇 500대와 완성차를 옮기는 주차 로봇 50대가 이미 컨베이어 벨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 맞춰 서 있던 라인은 사라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이 알아서 움직이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아틀라스가 추가되면 사람의 손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리마저 채워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현대차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량이 2025년 약 8,000대에서 2030년 13만 6,000대, 2035년에는 210만 대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38% 성장, 2025년 8,000대와 2035년 210만 대. 이 두 숫자만 나란히 놓고 보셔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걸 한국기계연구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26년이 휴머노이드의 상업적 임계점이라고 말입니다. 임계점은 물이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그 1도 차이와 같습니다. 99도까지는 뜨거운 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 끓기 시작합니다. 기술도 똑같습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가 한꺼번에 뒤집어집니다. 기계연구원이 보는 한국의 골든타임은 2030년까지 딱 5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임계점을 맞는 영역이 어디인지도 이미 지목되어 있습니다. 31PWC는 자동차 의장 공정, 그러니까 차 내부 부품을 하나씩 끼워 맞추는 아직 사람 손이 필요한 마지막 구간을 휴머노이드의 최대 적용처로 꼽았습니다. 아틀라스가 들어가는 자리와 정확히 겹칩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차 공장 안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라진 직업, 이 단어 들어보신 분은 이미 답을 아실 겁니다. 1980년대 신문사에는 활자공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납으로 만든 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골라 판을 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조판, 그러니까 CTS가 들어오자 이 직업은 10년을 못 버티고 사라졌습니다. 전화 교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971년 자동식 전화가 개통되고 1987년 1가구 1 전화 시대가 오자 교환대 앞에 앉아 전화를 연결해 주시던 분들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타자원, 항법사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기술이 임계점을 넘자 직업 자체가 10년 안팎에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틀라스가 조지아 공장에 발을 들인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10년의 첫 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장 안에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비자인 우리 지갑까지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1,000만 원이던 아반떼가 3,000만 원이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축은 인건비와 파업 리스크였습니다. 자동화는 이 구조를 깰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설비 투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차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가 다음에 살 차 가격표가 아틀라스 로드맵 위에서 다시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 지갑에도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현대차 노조조합원은 2022년 46,413명에서 2024년 43,285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올해 2월 보도에서 연 1,000명씩 급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빈자리가 청년에게 가느냐입니다. 지금 로드맵대로라면 그 자리는 아틀라스가 가져갑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연구가 하나 겹칩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고령 근로자는 늘지만 청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자리가 막히고 아래에서는 로봇이 자리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활자공이 사라질 때도 아무도 당장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흐름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 개인이 게을러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올리면 내릴 수 없는 계단식 임금 구조,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만 협상이 되는 설계, 그리고 이미 로봇을 들이고 있는 글로벌 경쟁자들, 이 세 가지가 맞물린 구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설 자리를 먼저 정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도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로봇을 직접 다루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겁니다. HMG/MA처럼 로봇이 들어온 공장에서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로봇을 운용하고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고쳐넣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둘째,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미리 훑어두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한국폴리텍대학의 로봇 관련 학과, 국가기술 자격인 로봇 기부개발기사와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기사, 이름만 알아두는 것과 지금 모집 일정까지 확인해두는 것은 1년 뒤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셋째, 내 업종의 자동화 적용점을 먼저 잇는 겁니다. 자동차에서는 자동화율이 낮은 의장 공정이 다음 타깃으로 꼽힙니다. 내가 있는 업종에서 가장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 거기가 바로 다음의 로봇이 먼저 찾아올 자리입니다. 임계점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세상은 적당히라는 말처럼 과격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력하게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10년 안에 내 자리를 어디로 옮길지 지금부터 조용히 준비해두는 쪽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가 1억 킹 산직을 버리고 아틀라스를 택한 진짜 이유는 한 번의 파업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을 상업적 임계점으로 당겨버린 글로벌 자동화 흐름, 그 시장 구조 자체였습니다. 이 흐름은 울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업종과 지갑으로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난할 대상을 찾는 일이 아니라 다음 10년에서 내 자리를 먼저 정해두는 일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업종에서 가장 먼저 자동화될 공정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업종별 자동화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